습관적인 자책을 멈추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처럼 이제 행동하는 건데, 일단은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잉 검열, 상사 혹은 상대의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아까 실수했나? 라면서 하루를 끊임없이 복귀하는 분. 두 번째로는 반사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처럼 뭔가 상황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습관적으로 저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튀어나온 거죠. 세 번째로는 관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서 상대가 기분 나빠 보이는 것이 생존의 위협까지 느껴진다 이건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만큼의 불안을 느낀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모진 말을 서슴없이 퍼붓는 건데, 결국 이제 자책이랑 연결되는 거죠. 자책한다는 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고, 상대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과를 계속 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호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뭔가 저자세로 나오고 적당히 서로 책임 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문제를 돌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개인에게 안 좋은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계속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안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책을 하게 되느냐? 우리 뇌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활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제 왼쪽 게 자책과 관련된 뇌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전두엽과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데, 전전두엽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고등인지 능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책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발달한 인간이니까 이제 자책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처벌을 하라는 이제 과제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전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실수했을 때 내가 왜 틀렸을까? 다음에는 안 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뇌에서 이제 경고 신호를 주는 건데, 자책을 좀 심하게 하는 분들은 이 영역이 활성화가 너무 과하다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 자비로운 뇌라는 요 뇌섬유 측두극이라는 곳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게 이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로, 즉 공감하는 회로, 나에게 좀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 마음에서 좀 긴장을 풀고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해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자비로운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이 자책하는 뇌가 발달하겠지만, 그러니까 활성화되겠지만 우리는 자비로운 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책을 하는 게 단순히 뭐 개인의 의지나 뭐 심리적인 스킬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진화를 했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존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폴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연민중심 치료라는 이론을 만들면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스템이 조절되면서 살아간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위협, 두 번째는 추동, 세 번째는 안심 시스템입니다. 맨 처음 거는 이제 위협 시스템인데 살기 위해서 일단 발동하는 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집단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발달시킨 감정, 위기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제 무리해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냐? 우리가 이제 집단 사회를 이루고 지금 이제 개인화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 계속 집단으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집단에서 살다가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집단끼리 음식을 채집하고 또 동물을 사냥하고 했을 텐데 어떤 조직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추방당했다. 그러면 그 조직원은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홀로 살게 되면은 적의 침입이나 동물을 사냥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방도로 이제 자책이라는 걸 발동시켰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부차적인 건데, 추동, 이 욕구라는 거죠. 내가 성취하거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달시키는 동기부여와 관련된 부분이고, 맨 마지막 게 이제 안심 시스템인데, 내가 좀 만족스럽다, 괜찮다, 지금 충분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게 좀 발동하기가 좀 어렵다. 옛날에는 실제로 뭐 동물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뭐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위협 시스템을 발달시켰는데,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발동하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뭐 동물이나 공룡한테 시달리지는 않지만 이 사회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긴 해요. 동물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종류의 불안은 아니지만 사회가 계속 발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기 때문에 안심 시스템이 이제 켜지기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화도 됐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위협 시스템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위협 시스템으로 살면은 너무 이제 멘탈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심 시스템을 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책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완벽주의라는 거고, 완벽주의자는 내가 최고로 잘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실패를 하면서 왜 나는 120%를 하지 못했냐라는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우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터널 시야라고 해서 되게 좁게 어떤 결과를 봐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울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자책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책을 심하게 하고 또 시야도 좁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하면서 터널 시야에 빠져서 죽음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 자책과 관련해서도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분법적인 사고, 또 완벽주의 때문에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또 자책도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 전체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존감은 내가 남보다 잘났는가라고 이제 그 논문에선 얘기를 했지만 평가 기반인 건 맞아요. 내가 충분히 괜찮은가, 물론 충분히 괜찮은가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꼭 사람들의 비교로서만 평가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이 정의 자체는 살짝은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비교가 핵심이라고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자존감에서는 비교가 핵심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 자존감의 경우에는 실패할 때 급격히 추락하는 건 사실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핵심인 것도 조건부 자존감의 특성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부 자존감에 더 맞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잘났다, 남보다 잘 나가는 성과를 냈다,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즘도 조건부 자존감과 관련이 깊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런 거와 관련돼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연민은 근데 차이는 뭐냐, 나는 실패해도 나를 품어주느냐,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갖고 커 나가는 게 자기 연민과 관련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 이쪽에 관련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조건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책을 좀 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타인과의 비교를 하고 성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자기를 엄청나게 비난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자책도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좋을 때 친구지만 자기 연민은 힘들 때 친구라는 말도 약간은 부족한 말입니다. 진짜로 높은 자존감은 힘들 때도 친구가 되고 좋을 때도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책을 좀 심하게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제가 다른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파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 몫은 요 정도, 타인 몫은 요 정도, 상황적인 요인은 요 정도,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요 정도, 자책을 하더라도 이 정도만 자책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상황과 운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상황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내 것만 가져와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고 해결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인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늘 말했던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 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자. 신체적으로는 이제 따뜻함을 실제로 주는 것이 필요한 건데, 복식 호흡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이 괜찮다라는 어떤 위협, 어떤 fight or flight, 약간 그런 무서운 상태를 벗어나야 자책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데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막 스트레스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뭘 할 때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상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반려동물이나 이상적인 멘토나 부모님, 친절한 부모님이었겠지만 그런 분들을, 그리고 또 편안한 장소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나의 어떤 불안을 줄이고 자책도 줄여나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제 귀 파줄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제일 마음이 편해서 이완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안 해야 될 때도 그냥 이제 달라붙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마음이 편해진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면의 비판자와 거리 두기인데, 내가 나를 공격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그것이 팩트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한 어떤 평가인 건지를 좀 구분을 하고 그 존재를 약간 상상으로 좀 멀리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비난자가 있다면 걔를 나랑 분리를 해서 어떤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막 주장을 하겠죠.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 라고 막 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아니야,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야, 나도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해줘라, 이런 거고, 이제 글로 쓰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자책하는 어떤 글을 쓰고 그 자책에 대한 반박을 글로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고,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이나 위로의 글쓰기를 쓴다면 충분히 이제 자책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우리 학폭 멈춰, 요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실제로 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책이 시작될 때 우리가 멈춘다는 단어를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멈춰 하고 주의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딴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뭐 느끼는 거나 만지고 있는 거나 보고 있는 거나 이런 걸로 주의를 옮기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걸 떠올려서 그걸로 바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노력하면 뇌도 그 방식으로 회로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활성화가 됐다면 반대로 자비도 연습을 하면 습관이 된다. 즉,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따뜻한 말과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그 행위를 계속했을 때 뇌도 더 빨리 그렇게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잘려서 보일 텐데 70%만 달성해도 나 충분하다라고 칭찬하는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해보자. 그러면 점점 쉬워질 거다. 자책하는 습관도 줄어들고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좀 쉬워질 거다. 2주만 그렇게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뭘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입 밖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럴 수도 있지. 꼭 내 잘못일까? 내 잘못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보고, 두 번째로는 파이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로 내 잘못의 퍼센테이지를 찾아서 그것만 반성하는 거. 세 번째, 하루 한 번은 나를 위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요거는 이제 뭐 이거를 표면적으로 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늘도 애썼어, 충분히 잘했어 라고 하는데 막 반발심이 들면 2번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너가 정말 잘못한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꼭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책을 하는 게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겠지만, 쓸데없이 크게 자책을 하는 건 자존감만 떨어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분석은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날까, 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하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그마저도 내가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해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나를 챙겨주면서 나아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